첫 번째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안은 예산의 어떤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소득 주도 성장률 그리고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일자리 창출의 내용은 여러 내용이 있으나 핵심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공공 일자리의 기회를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 예산의 확대라는 측면을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득확충, 서민 생계비 경감, 소상공인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생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안에 과연 어떤 내용을 채우고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다지 새로운 신선한 어떤 아이디어가 내포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혁신 성장의 내용들이 있는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체계성이 부족하고 예산안의 절대도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총액은 상당히 증액된 것을 볼 수 있고 7.1% 이상 최대한 확대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기능별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복지 지출의 비중이 34% 이상 되었고 복지 지출과 다른 형태의 어떤 경직성 경비 합친 그 의무 지출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50% 이상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지출 구조 조정을 수행하였고 어제 같은 경우도 기재부에서 각 부처의 구조 조정을 위한 어떤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그런 보도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 부처에 이제 상당히 기계적으로 재량 지출에 있어서 기계적인 어떤 감축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는 이제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가서 이제 국가 치안고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으나 이러한 그 결론에 이르는 어떤 가정들, 경제적인 가정들을 이렇게 검토해봤을 때 상당히 이게 좀 과대 경제성장 추계라든지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좀 안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좀 믿기 어렵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실제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 이제 세입 부분이 이제 증가를 해줘야 이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데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특정 계층에 이제 초점을 맞춘 어떤 특정 계층의 부담만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피세 증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 재정 거버넌스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데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이라는 어떤 새로운 직제가 생긴 것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이슈들을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 중요하긴 하나 이제 집중해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전담하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기재부 사이의 어떤 통로이자 대통령의 어떤 의사를 관리하면서 국정 철학을 이제 반영하는 어떤 직제로서 재정 기획관이 직제가 신설되었다. 세 가지 정도 주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 권력,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권력, 그리고 이제 관료제의 어떤 고유한 어떤 직업 윤리와 또 문화를 가진 기재부, 그리고 대의제 기관인 국회 이 세 기관이 좀 협력하고 균형적인 어떤 권한을 가져야 적절한 형태의 그 예산이 이제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쪽에 새로운 어떤 권한이 좀 강화됐다 이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대의기관에 어떠한 하나의 그 힘을 좀 실어줘야 사실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거버넌스의 구조의 어떤 변화 이걸 좀 유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초명하였고 기재부 내에 국민 참여과를 신설하여서 실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투명성을 위한 어떤 재정 정보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초명하였습니다. 이제 약간 평가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그 소들을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보면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정 철학을 이제 다시화한 문서이고 또 주요 국정 과제를 실현하는 어떤 재무적 자원에 대한 표시라고 할 때 어떤 그 예산 편성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봤을 때 정치 권력의 의사에 좀 지나치게 좀 순응하여서 기재부가 자기의 역할을 조금 좀 방기한 면이 있다. 특히 미래 세대의 이익을 훼손하고 현재 세대의 이익을 좀 지나치게 옹호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측면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더 검토를 해봤는데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인컴-레드 이코노믹 그로스라고 이제 영자신문 같은 데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런 개념들은 없다. 선진국의 경우를 이렇게 좀 보니까 웨이지-레드 이코노믹 그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의미이고 국제노동기구의 일부 학자들이 제시한 그런 어떤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이렇게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그 스토리에 머무는 어떤 그런 단순한 어떤 이야기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학의 실증적인 어떤 검토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변수들 간의 어떤 검토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그렇다면 임금이 증가했을 때 그 국가의 어떤 성장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어떤 통계 어떤 그 모델을 근거를 하여 몇 명의 학자들이 제시한 아주 그 기초적인 어떤 단계에 있는 어떤 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검증이 상당히 요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것은 유사 경제학, 더 나아가서는 약간 그 사이비성이 있는 사이비 경제학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그런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가장 호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국민 전체의 생산액 중에서 실제 그 배분이 되는 과정에서 그 노동자 쪽이 노동에 대한 배분이 늘어나게 됐을 때 그러면 총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총 수요가 증가했을 때 그러면 투자 기회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럼 기업들이 이 기회를 활용을 하여서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경제 성장에 어떤 엔진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단계 즉 수요가 늘었을 때, 총 수요가 늘었을 때 과연 투자가 늘어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다시피 기업의 어떤 그 투자의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수요가 는다고 해서 바로 느는 것, 자동적으로 느는 것은 절대 아니다. 기업가의 어떤 그 활동의 제반 조건들, 안정적인 어떤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창의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다른 어떤 국가들의 경우에 소득에 대한 어떤 재분배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을 하고 그 목적에 합당한 정도의 어떤 소득 재분배에 대한 노력은 기울이되 소득 주도에 따른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좀 지나친, 굉장히 지나친 그런 확대 해석이고 넌센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요. 혁신 성장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가? 예. 앞서 김성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한정된 자원이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 하에서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그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나열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굉장히 소규모의 그 내용들이고
실제 이것들이 이제 모여서 체계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상당히 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당히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기재부가 어떤 경제의 컨트롤 타워로서 어떤 산업 정책의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의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일한 어떤 문제를 겪고 미국의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이 작비 액트 같은 것을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여러 시장 안에서 지속 가능한 형태의 어떤 정책을 펴고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시장 안에서 잘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이번 예산안의 그 내용은 당연히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사회 전체의 어떤 부담, 비용으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심각하게 됩니다. 확대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으므로 재정 확대를 해도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현황을 정확하게 좀 이해한 상황에서 판단을 좀 우리가 신중하게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상황이 일반적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나 이거는 사실 실제가 아니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지금 예산에도 나오지만은 지금 약 40%가 GDP 대비 40% 국가 채무를 잡고 이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좀 좋다 이런 단순한 어떤 비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 채무의 기준은 지금 D1이라고 하는 지금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의 액수가 아니고요. 일반 정부의 국가 채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재부에서 통계를 잡는데 그 통계치를 잡으면 기본적으로 45% 정도, 그래서 5%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액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더 정확하게 국가의 재정적인 어떤 부담, 미래 세대의 재정적인 부담을 측정하는 구체의 내용은 사실은 재정 통계보다는 정부 회계에 따른 국가 부채액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비교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 회계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어떤 신뢰성 있는 통계치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나라와 비교 잘 하지 않는 것인데 사실 실제적인 내용을 따지면 국가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가 직접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금 부채가 포함되는 어떤 그런 정부 회계의 부채가 많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부 부채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한 1,000조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0조. 그리고 매년 100조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DP 대비 벌써 70% 이상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선진국의 경우에 GDP 대비 국가 채무 60%가 기준이고 그것이 넘어섰을 때는 굉장히 재정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재정력이 과연 있는가 아주 신중하게 이런 상황들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지출의 증가 이런 것 어떤 의미이신지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복지가 꼭 필요하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적절한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겠으나 이 전반적인 사회 내에서 어떠한 복지가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기보다는 어떤 특정 집단이 요구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그런 형태로 무질서하게 도입되고 있다. 그래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종합적인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고 사실 실제적으로 재량 지출 프로그램에 비해서 효과가 좀 적고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적은 프로그램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의무 지출이 증가하고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 그만큼 재량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국가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어떤 재원의 폭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으로서 SOC 투자 사업이 20% 삭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기존에 약간 많은 분들이 질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반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 간접 자본, 자본제 그리고 뭐 R&D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투자가 뭐 단기적으로 어떤 투자가 조금 뭐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집적이 되고 축적이 됐을 때 또 시간이 좀 흐르고 축적이 됐을 때 이 전체적인 어떤 상호 어떤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근데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형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산과 관련돼서는 이 예산이라고 하는 어떤 단기간의 어떤 판단을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좀 장기간의 어떤 시기를 가지고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필요에 따라서 20%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동솔한 어떤 조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 세대는 뭔가를 사용하고 뭐 소비를 하든지 뭐 투자를 하든지 뭔가를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그 부분만큼을 갚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부채가 증가되어서 이게 투자보다는 사실 복지 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어떤 국가 부채가 되어 있고 복지는 당연히 이제 소비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대는 소비를 하고 미래 세대는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도입되는 어떤 복지 프로그램의 대다수는 이제 빈곤층에 대한 복지보다는 중산층에 대한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크게 현재 세대의 중산층은 혜택을 보고 미래 세대 전체는 그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진다. 그 미래 세대에는 빈곤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미래 세대의 빈곤층이 현재 세대의 중산층을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소득 규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지금 이러한 형태의 그 소득 이전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는 빈곤층을 보호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것이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 세대 간의 관계에서는 이게 갈등이 요소니까 적극 나서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넘기는 이런 형태의 어떤 예산은 굉장히 좋지 않은 예산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 추계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적을 하듯이 이번에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제 경제가 성장이 되고 이에 따라서 세금이 증가하고 그래서 지출을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논리인데 상당히 높은 그 경제 성장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제는 2%에서 2.5%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 1% 정도 이렇게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3%, 3.5% 정도의 어떤 그 증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지금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추계하여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왜곡이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이제 예산 당국이 경제 예측에 대한 모델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랑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세입 그 예측의 어떤 그 퍼포먼스, 세입 오류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가장 세입 오류가 큰 국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의도적인 그 오류는 이렇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과 무관하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선진국의 경우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OMB와 CBO의 두 기관이 각자 독립적으로 경제 추계, 세입 추계를 하고 상호 검증하고 상호 경쟁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같은 어떤 예산의 어떤 선진국 이런 걸 보니까 민간 기구들 경제학 협회 이런 데서 복수의 어떤
수계를 하고 그 중에 가장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이제 국회 기관이나 공익적인 기관에 의한 어떤 수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세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복지 프로그램, 중산층에게 혜택이 주로 가는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고 한다면 중산층이 부담하는 어떤 그 구조가 도입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집단이나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그런 행위는 상당히 좋지 않은 행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재부의 권한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서 국민들의 이제 의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이 이제 바뀌는 그 퍼센티지를 보면은 뭐 5% 이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안을 정부가 이제 제출하는 것, 이러한 문제, 그리고 이 어떤 제도적인 그 상황도 그렇고 협상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기재부가 의회에 대해서 이제 갖는 어떤 강한 협상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내각제와 이제 대통령제의 이제 혼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기재부가 이제 그 중간에서 굉장히 권한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고 적절한 형태의 어떤 재정 거버넌스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이제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좀 더 강화되었다면 재정기획관이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거버넌스가 생겼다면 의회에도 기재부에 대한 어떤 권한을 일부 이전함으로써 좀 균형을 재회복하는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하겠다 천명하고 실제 조직 또 과정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 정부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어떤 그 차이를 좀 망각하고 약간 상당히 이제 파퓰리즘적인 어떤 그 태도를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에서 사회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배분해주는 어떤 그런 국가 전체의 시각과 사회 전체의 시각에서 배분해주는 역할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예산을 받아서 사업화해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그 사업의 수혜자라든지 공공 서비스의 어떤 그 소비자인 시민들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국가의 어떤 예산은 특정 집단이 개입되면 오히려 크게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요. 대의기관이나 어떤 관료제가 국민 전체의 시각에서 전문가적 시각으로 배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없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퍼포먼스에 머무는 것인데 이것을 앞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 공개의 재정 투명성에 대해서 이거 방향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고 지난 정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정보의 단계까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큰 어떤 그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주로 이제 공개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업 단계까지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시민들이 감시하고 또 감사원이라든지 어떤 외부 기관에 의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진정성을 갖고 추진해 주길 바라는데 그런 노력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재정 개혁, 거버넌스 개혁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역할이 굉장히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협상력에 있어가지고 기재부가 국회에 대해서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과 같이 조세 법률주의가 아니고 어떤 큰 예산안을 통째로 국회에 제출하고 그것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그 상황,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미국의 미국은 이제 의회가 전적으로 예산 편성한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굳이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차이가 뭐가 있냐면 미국은 각 그 세출 예산 법안에 따라 가지고 각 부처의 예산을 별도로 심사를 하고 통과를 시키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적인 어떤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심도 있게 그 법안에 대해 그 예산 법안 그 부처의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물론 준예산제도라는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12월 31일이라는 데드라인이 명확하게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획재정부는 어차피 12월 31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굉장히 소란스럽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11월 31일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요구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끼워 넣어서 큰 통째로 제출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건 너희들의 역할이지만 어차피 너희는 12월 30일까지 이걸 통과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그냥 우리가 제시한 것을 그냥 받아라 이런 형태의 어떤 그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별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각 부처별의 예산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12월 30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아주 끌 수는 없으나 충분히 심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예산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1월이면 1월, 2월, 3월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어서 상당히 이 기재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그런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어떤 재정기획관과 같은 어떤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이 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국회의 어떤 그 권한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모든 그 예산의 모든 내용을 기재부가 다 의사결정을 해서 마지막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실질적인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통과되도록 하는 이 현행 체제를 좀 근본적으로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선진국의 어떤 사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사전 예산 제도가 가장 적절한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전 예산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차의 그 예산안 어떤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의 총액의 증가분이라든지 국가 채무의 어떤 그 증가분이라든지 또는 각 기능별 배분의 비율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에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행정부에 이제 넘겨줍니다. 그럼 행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는 이제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 내용들, 사업의 내용들을 큰 틀 안에서 의회가 정해진 큰 틀 안에서 그 사업의 내용들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예산안을 가을에 다시 의회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제 그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검토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그 예산안 심사 그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확정짓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사전에 의회가 어떤 그 예산 총량적인 어떤 의사결정, 중요한 의사결정을 의회에서 하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행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행정부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그 현재와 같이 사실 크게 변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현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예산이 통과되는. 그래서 큰 그림은 의회가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행정부가 결정하고 집행과 또 어떤 평가 이런 것을 다 행정부에서 해서 기관이 적절한 형태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쉽게 제도적인 도입이 가능한 것은 채무 제한법입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의 어떤 그 한도, 리미트를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초과되었을 때 그것은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국가 채무 제한법, 이것을 또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어떤 법안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내용들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